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네, 총리실입니다. 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이라도 이를 제가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 법안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 제2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 해소가 전혀 안 된 특검 법안을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안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의결을 규탄하는 동시에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의결 시점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 안건이 의결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를 담은 법안이라 제2요구 행사를 건의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모레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 공개 충돌로 이어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특검으로 당이 무너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친한동훈계 인사도 여기서 잘못되면 오히려 오해만 받는다면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또다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 40분부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애초 모레로 추진하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라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 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상정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하는 기류도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공감 못할 부분이 있지만 존중한다며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를 존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 직후 공존하는 정치를 강조한 이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공존을 바란다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보복 정치에서 공존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검사 탄핵 소추안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하여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인데 당내 전열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필 규정이라며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을 표적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습니다. 김용민 원내 수석 부대표도 검찰을 향해 묻지마 기소에 사과하라면서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재판만 15번인데 이제 산 하나 넘은 것이라며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 직후 이 대표에게 일희일비 말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답으로 하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전화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재판부도 사실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이후에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통화 녹취의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김 씨의 주범몰이 협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씨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결과가 된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면서 무죄 판결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한 오래된 사건인 만큼 애초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탁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결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과거에 세워놓은 논리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증교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발언을 거짓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는 2라운드 항소심으로 가게 됐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어떤 거죠? 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위증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1심은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통화 이후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공장계의 모욕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강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어제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받았고 오늘도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2시쯤부터는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관여한 불법 대출 규모가 4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영장 심사가 몇 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금융당국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350억 원가량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석 달 가까운 수사 끝에 검찰은 80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거액의 부당대출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피의자로 전환된 우리은행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 과정을 알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조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는데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당대출 핵심 관계자로 뽑히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이 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구속 기소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는 중북부를 시작으로 곳곳에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최고 20cm 이상,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도 비 오는 곳이 많습니까?
네, 지금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많아졌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 경남 남해에 56.8mm, 전남 고흥 포두면에도 54.5mm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지면서 정오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도 제주도 고산에는 초속 22m, 전남 신안 홍도에 초속 19m, 인천 중구에도 초속 17.3m의 소형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 옹진과 전남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 경보가, 해안가와 제주, 충남, 호남, 영남 일부 내륙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산간은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 걸로 보여 야외 시설물 등 강풍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첫눈 온다고 하던데요. 시작부터 대설이라고요? 맞습니다. 강원 산간과 태백에는 오늘 밤 발효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오후에 내륙에도 확대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진눈깨비가 관측된 가운데 이 퇴근길 무렵부터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쯤에는 충청과 남부 일부에도 점차 눈이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눈은 모레까지 강원도에 최고 20cm 이상, 전북 동부에도 15cm 이상, 제주 산간에 5에서 15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3에서 8cm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도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일부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될 걸로 예보된 만큼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까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눈이, 기온이 오르는 낮에는 눈과 비가 섞였다가 밤에는 다시 눈으로 바뀌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중부와 일부 내륙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배우 정우성 측이 오는 29일 청룡 영화상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보를 두고 혼외 출산과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정우성은 혼외자 사실을 인정한 뒤에도 오는 29일 열리는 청룡 영화상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는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에게 쏠릴 게 뻔한 만큼 행사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배우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성 본인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만큼 스스로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과거 행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이후 새 광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2015년부터 활동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무성합니다. 한국의 난민들에 의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 깊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스캔들로 데뷔 이후 쌓아온 톱스타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적 발언이나 활동에 비해서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 이반의 모습 때문에 좀 논란이. 내년 공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새 드라마를 촬영 중인 정우성이 거듭 커지는 사생활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산모 A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장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A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남편과 공모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고의로 아이를 엎어놨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고의성이 드러나자 남편도 포함해 A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다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이유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숨지게 한 이유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연예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12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기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가장해 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호감을 쌓고 허위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84명에게서 1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 6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1층 계산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모텔 창문이 산산이 깨졌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10시 8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4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경보기 음이 들리고 사장님께서 이제 불이야 하면서 소리 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냥 문 열고 나왔는데 2층 객실에서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박동은 돌아온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불이 난 당시 모텔에는 객실 25곳 가운데 16곳에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1층 계산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와 목격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를 수습하려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받쳐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이어지며 모두 4대의 차량이 부딪혔는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열로 의식을 잃은 18개월 남자아이가 경찰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빠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3일 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부모는 고열을 앓던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자 수원 서부경찰서 고색파출소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를 순찰차에 태운 파출소 직원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운전해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3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아이는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북한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발사대 유지 보수를 위해 군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현지 시간 25일 주장했습니다. KN-23과 KN-24는 각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미국의 에이테크მს와 유사한 전술 유도탄으로 북한 명칭으로는 화성-11가와 화성-11나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파병 과정에 연루된 북한 고위 국방 관계자를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강화한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 이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되는 과정에서 각종 역할을 담당한 군부 인사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지난 하루 동안 150건이 넘는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 장관들은 이탈리아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지 시각 24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 150여 건의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중 투하 폭탄으로 오데사와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10여 개 지역을 겨냥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격전지 쿠르스크로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한꺼번에 8발이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교전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 군 참모총장은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곳곳에서 북한군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G7 외교장관들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모였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선박 30척에 대한 제재를 새롭게 발표하면서 러시아 유령 선단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It underlines the UK commitment to Ukraine. We are supporting them by £3 billion a year every year for as long as it lasts.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 중심의 군사 지원을 이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간 방위산업회사 활용 방안 등 국방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내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참석하는 특별 세션과 함께 개별 양자회담들도 예정돼 있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창해 일속. 어제 위진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창해 일속 이 네 글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1심 선고와 관련한 여야 대표의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에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네.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여야 대표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창해 일속 사자성어를 꺼내 들었는데 네. 무죄를 좀 예상하고 준비해간 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아마도. 예, 아마도 예. 예상하지 않았을까 예.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은 바닷물 속에 좁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제 민주당의 리더다운 말을 지난번 이제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에 충격이 컸죠.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이재명 건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민생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나는 굉장히 작은 어려움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나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정치가 정치답게 가야 되는데 정당 간의 또 정책 대결 또 정치적 경쟁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예. 오로지 야당에 대한 검찰의 공격 이것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는 실종이 돼 있다시피 합니다. 야당의 정치 행위는 방탄이라고 치부하면서 정치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이런 모습 속에서 여당은 보이지 않고 검찰만 보이고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이번 재판을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것이 이제 1심 결과로 드러난 것인데 2심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검찰은 정말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어제 선고 이후 화면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좀 울컥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 의원들이 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후회했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그래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제 보이지 않는 박수로 서로 격려를 하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께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의원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이 사건의 시작이 2002년도에 시작된 것이고 2018년도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위증이냐 아니냐라고 또 시비를 걸게 된 게 김진성 씨라고 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대표와의 녹취가 나왔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다시 또 기소가 되는 이렇게 연결됐던 거라 시작부터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우리도 나는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인정할 테니까 민주당도 지난번 선거법 선고 1심 결과 받아들여라 이렇게 또 받아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민주주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는 독립된 시스템이고 따라서 사법부에서 난 판결과 결정은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유증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갖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입장으로 지난 15일에 있었던 이른바 공직선거법 1심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근데 당시 민주당 같은 경우 그 다음 날 장애 집회를 열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사법부와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선거법 1심은 유죄. 그러니까 국민의힘 환호하고 민주당 침통하고. 어제 유증교사 무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당혹스럽고 민주당은 환호하고.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라고 하는 독립된 삼권 분립 한 주체로서의 시스템에서 나온 결정은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지만. 두 개 1심을 굳이 표현하자면 1승 1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본래는 이제 어제 투아웃이 될 줄 알았는데 원아웃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1승 1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또 2심이 남아 있고 2심에서 여전히 다툴 만한 영역들이 뭐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 쪽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심 결과를 또 겸허하게 지켜보고 예. 어찌됐든 민주당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무죄 그 선고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드라마적인 반전 그 효과가 생겨나면서 이재명의 그립감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 사실은 가장 가볍고 그 간단한 게 두 개가 이번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뒤에는 뭐 더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개인적 인간사, 개인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아무튼 매번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했던 분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끈질긴 또 집요한 그리고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다가 예. 사법고시가 되고 또 성남시에서 시민운동하다가 또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에서 되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또 법적 처벌도 받고 또 경기도에서 되는 과정에서도 이중교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로 해가지고 2심에서 사실 당선 무효 받았다가 대법에서 파기환송되는 그때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구속영장이 통과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극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이 있어서 뭐 그런 개인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될지 아니면 이제 내년에 있을 2심 판단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뭐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주진우 의원 어떤 분석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실형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 피고인이 그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은 그 당 증언할 때보다 16년,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 내용이 그 해당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악의 경우도 벌금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 나오고 혹시 이재명 대표분은 얘기 나눠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읽으시고 그 하트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네, 이번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문자 보냈더니 하트가 왔다 그러는데 그 하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고맙다, 예.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예. 체리 따봉 잘했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맙다, 감사하다. 예, 뭐 복양 이런. 의원도 하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이제 서로 문자를 나누긴 예. 합니다만 예. 하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마음을 서로 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변론 요지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성호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의미를 전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보면요, 참 웃깁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를 하나 갖게 되는데 결국은 본질은 뭐냐면 김병량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이 분당 파크뷰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기부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받은 혐의로 해서 세상에 떠들썩하게 수사가 됐었어요. 그 세상에 떠들썩하게 수사가 된
단초를 당시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민운동가와 KBS PD가 그런 취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김병량 씨는 검사가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KBS PD와 그 변호사 이재명만 처벌을 하고 구속도 시키고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맨 나중에는 김병량 씨가 이제 유죄 1심,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가 뭐 이렇게 유죄를 선고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건데, 그 사건을 대통령 선거가 지난 마당까지 와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지난 대선만큼 사법의 기득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서 정치적 상대방을 이렇게 편협하게 탄압하는 결정적인 사례가 이번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지난 검사 시절에 얼마나 공정한 검사였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바램을 뭐 말씀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적어도 여당이다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1심 선고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 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이 재판부가 그 4건의 증언,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근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의 판결문도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는데 저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요.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만 재벌 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이 어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거짓 증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뭐 대놓고 시킵니까? 알아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그 30분 통화 녹취들 들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김진성 씨가 굉장히,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같이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김진성 씨는 그때 뭐였냐면 백현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개발업자였던 그 당시 그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라고는 막강한 현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판결 나왔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 가서 또다시 검찰의 항소, 그다음에 또 2심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허들은 넘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는 1심에서 상당히 좀 무겁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전략을 앞으로 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허를 찔렸다라고 이제 저희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기억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 중심으로 변론을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했던 것인데, 물 좀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그게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은 위증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한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시죠.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무죄이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거를 검찰은
최고 예. 의원님이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니까 물 좀 드시고 예. 최고 가중처벌까지 하는 예. 형량을 구형을 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또 최고치의 선고를 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다라고 예. 할지라도 일반적인 판결은 이것이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설령 유죄다 할지라도 예. 100만 원 미만의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예를 라는 들어 뭐 것들이 일반적인 선거법 거예요. 개정 같은 거는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까?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한다 할지라도 예.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서 재판이 되는 것이라 예. 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것이고요. 다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을 어쨌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허위사실 이것이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이것이 뭐 허위 학력이라든지 예. 이런 것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심한 판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양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죄 부분까지도 저는 2심에 가서 예.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심 판결은 2심에서도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뭐 서로 그 정당 간 또 지지자 간의 바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예. 것인데 저는 저희들의 주장이 정의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이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앞에 놓여진 허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선거법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면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헌재에 제청하는 방안 혹은 또 선거법을 뭐 개정해서 뭐 사법부를 다소 좀 부담을 주는 방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번에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그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도 몰래 발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나기 전날하고 그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누가 봐도 꼼수였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과잉 충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다들 좀 비판을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2심 가서 물론 또 유무죄를 다투겠습니다만은 그걸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걸 해버리면 만에 하나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법리 심리를 해버리면 그 기간 동안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와 관련된 그 법, 자기를 기소한 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있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이게 유언 재판에 대한 어떤 압력을 하는 행사하는 그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민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장 정당한 방식은 사법부 시스템을 믿고 2심에서 아까 우리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고인으로서 2심에서 다시 또 유무죄를 다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난 1심 공직선거법은 유죄 이게 무죄였는데 똑같이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게 될 텐데 이번에 난 위증교사 무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인의 상식적 수준에서 교사는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가 없었다. 교사를 한 행위는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법리 해석이어서 이 부분은 좀 다툼이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1심은 민주당에서 항소해서 이걸 바꾸기가 힘든 게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논리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해줘버렸어요. 그래 그건 무죄야. 근데 다른 게 유죄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민주당은 새로운 변론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1심, 2심이 바뀔 가능성은 양쪽 다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는 2심 가서 바꾸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간략하게요. 정성호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김문기를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재판 전략을 짜다 보니까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게 되는 그런 이상한 지금 흐름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항소심 전략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억에 의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변론을 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고 그 나머지 이제 방송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주장을 누군가가 했는데 그거를 이제 4명 골프 친 멤버 요 4명만 딱 찍어서 일종의 사진 조작은 맞지 않습니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안 쳤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넷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말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무죄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판사께서도 그 판례를 분명히 봤을 텐데 만약 못 봤다면 2심에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우리 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기대를 하고 2심 준비를 하고요. 현재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2심에서 다시 두 건 모두가 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승 1패이긴 합니다만 2심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더 큰 이제 대형 비리 재판은 좀 시간이 계속 끌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제 2심, 그다음에 또 633 규칙을 지킨다면 내년이 지나기 전에는 대법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창의 일속을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걸 좀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재명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의 쓰나미가 많아요. 그 망망한 쓰나미 속에서 이준교사의 1심 문제는 그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엄존하고 있고 그 사법 리스크의 그 여부에 따라서는 대선 주자로서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 박탈과 실제로 유죄가 확정 판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웃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김인섭 씨,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최종 판결이 나오고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이 이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났던 게 김인섭 씨인데 김인섭 씨가 백현동 관련해서 그런 4단계나 상향 조정해서 그런 특혜를 줬다는 걸로 지금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서 이번 주에 대법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형이 나와 있는 대법 확정 판결이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재판은 더디게 진행이 되지만 이미 그 사건과 공범으로 되어 있는 김인섭 씨가 대법에서 유죄 판결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도 1심에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가 돼 있습니다. 이번 29일에 또 유죄가 또 나오고 유죄 부분에서도 이재명 지금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유죄가 또다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이재명 대표의 본안 사건은 늦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유죄라는 심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목경 의원님 뭐 간략하게요. 일단 항소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고 어쨌든 어제 이제 무죄 선고로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뭐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뭐 움직임이 예상되십니까? 당내 장악력이라기보다는 국민적 지지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재명이 참 억울했구나. 탄압받고 있구나. 이 대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장악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은 흔들림 없이 갈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그 특검법과 관련해서 더 흔들리지 않고 오늘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의결을 국무회에서 했고 뭐 행사하겠죠. 그 결론대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계속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방향이 맞다. 그 이재명의 리더십이 옳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윤석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힘차게 가자라는 정서가 더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어제 사건은 무려 20년 전 사건 그리고 4년 전 법원에서 증언한 사건 이런 것들까지 끄집어내다가 억지 기소시키고 선거법 이런 사건으로 해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재명이 당시에 시장이라는 이유로 관련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검찰총장 출신과 경쟁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대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3차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된 걸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기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당원 게시판 논란이 시작된 지가 몇 주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지금 3차 김옥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흔들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일정한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아무 여과 없이 당내 일부 세력들이 가져와서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계속 기사가 확대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지금 기각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가족 명의로 된 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것도 전수조사 해보니까 한동훈 가족 명의로 된 게시물 1000여 건도 보니까 기사나 칼럼이나 아니면 그 사설을 올린 것이거나 격려성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을 한 것이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세 번째, 여론을 조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여론 조작이라는 건 매크로 정도를 돌려서 그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몇십 건 올리다 보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면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 사람들 명의의 게시글이 없었을 때도 이미 대부분의 당심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여론 조작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 사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4가지의 주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이건 이미 기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탄핵이 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거 그래서 가족이 썼냐 안 썼냐를만 물어보는 건데 이건 이제 제가 겪어봤을 때도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의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주장했을 때 용산 반응이 왜 그걸 언론에 흘리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이야기하니까 왜 그걸 언론에 흘리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 사안을 가지고 본질 회피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가족이 썼냐 안 썼냐 밝히라는 것도 본질은 다른 건데 이걸 아니고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 비본질 것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 결국은 한동훈 끌어내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왜 자꾸 이렇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썼어 안 썼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상 규명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썼으면 이게 사실 지난 일주일 전, 2주일 전보다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계속 말을 돌리면서 침묵하고 이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치 지도자는 항상 주어진 의문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무겁게 져야겠죠. 당내 헤게모니를 다시 잡기 위한 친윤계의 반격이라고 보시면 친윤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이요? 어쨌든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분들의 의도는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무슨 당원 게시판이 앞으로 잘 되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당대표를 끌어내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장해찬 전 최고의 발언들을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끌어내리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친한계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배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세 번째면 이번 이제 세 번째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실제 빌미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여러 다 탄핵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국민들의 관심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댓글을 썼을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그걸 썼을까라는 궁금증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사실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게시글을 보면 여러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변명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가족분들이 했겠네 라는 의심을 갖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도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예. 의혹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여 건의 댓글들이 있는데 뭐 매크로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한동훈은 결백하다라는 도와주기 위해서 매크론이 아니냐라는 논쟁으로까지 이제 억지로 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본인 가족들이 그걸 했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하면 안 되죠.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고백하고 도덕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으면 비판받고 그러면 논쟁이 종식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는 저는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국면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면은 최초의 총선 백서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에 한동훈이 자기 개인 이미지로 당비를 썼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김옥균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익십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완전 네거티브로 얼룩져버리는 또 2차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당원 게시판에도 본질은 다 어디로 가고 가족이 썼어 안 썼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이른바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조직적 세력에 대해서 제압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민심의 바탕에서 우리가 민심을 승기를 잡은 다음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밝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어쨌든 명확한 답변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건데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무언가 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뭔가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있거든요.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에서 보세요? 뭐 대치기를 준비 중이다 그러는 되치기를 겁니다만 준비 중이다. 뭐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는 정직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명의의 그 글이라는 게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언젠가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 밝힐 거라고 믿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가족은 그걸 쓰면 안 되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가족이기 전에 당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익명이 보장되는 대나무숲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 같아도 제가 밖에 나와서 대통령한테 수모당하면 저를 아끼는 가족들이나 제 아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원 게시판에 내가 당원인데 익명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 좀 쓴 거 가지고 그걸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아닐 수 있거든요. 매우 민망하고 좀 찌질해 보이는 이런 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건 필요한데 그 가족이 정말 하도 답답해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개야 김건희 여사 정말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익명이 보장되니까 속 털어놓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건 좀 지나친 거죠. 네, 끝으로 이 얘기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만약에요.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가족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뭐 정말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당 상황에 따라서 뭐 달라질 텐데 다른 당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사과는 해야 될 겁니다. 뭐 사과를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지금 친윤 쪽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당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될 거고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또 그 당원들에게 허리 숙여서 사과 드리는 것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 건이고 뭐 여당 대표의 지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가족이 쓴 게 확인됐다고 한다면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시간이 뭐 다 돼서 간략하게 이 문제도 좀 언급을 해야 돼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문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이 이 재표결 날짜를 기존에 잡았던 날짜보다 좀 뒤로 미룰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원래는 이제 28일 날 본회의가 잡혀져 있었는데 그때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많이 모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인식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지난번에 4분의 이탈이 있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게시판 문제로 당에서 이렇게 김옥균 프로젝트 같은 거 가동되면 특검 통과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적 상상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공학을 하면 안 되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상황은 일단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조직적 세력이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싸워 이겨내고 그렇지만 마지막은 아까 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명의의 게시글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셈법대로 재표결 날짜가 미뤄지면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가 출신 차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호재로 작용해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440.06포인트, 0.99% 뛴 44,736.57로 끝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 오른 5,987.37에 나스닥은 0.27% 상승한 19,054.84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국채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수익률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26%로 직전 거래일 대비 0.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것이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의 호재였습니다. 베센트가 백악관과 월가의 가교가 되어 과격한 관세 정책 등의 완급 조절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Yeah, looking at market action today, really I think it starts with the bond market. The bond market's responding well to the Treasury Secretary nomination of Scott Bessent. 국제유가와 금값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곧 휴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3.01달러로 전장보다 2.87% 내렸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8.94달러로 3.23% 떨어졌습니다. 금 현물 종가는 온스당 2,625.22달러로 3.2% 하락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1월 20일 취임 즉시 첫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마약, 특히 펜타닐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단속할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지를 통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기존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언급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7.2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9분 기준 1,407.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하락해서 1,400원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네, 나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카페에서 재밌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춤을 추고 있죠. 카페에 들어올 때 5초 동안 춤을 추면 이 커피를 무료로 주는 건데요. 손님들이 아주 흥겹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지금 신발을 벗고서 막 춤을 열심히 추기도 합니다. 카페 주인은 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요. 현재는 8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매출 역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성원에 힘입어서 댄스 이벤트를 조만간 다시 한번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나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죠. 생후 9개월 화면 속 아기 카이가 그것을 벌써 깨우친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간식을 반려견에게 손수 건네주는데요. 반려견도 카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간식을 받아 먹습니다.
아기는 번갈아 반려견과 간식을 나눠 먹는데요. 반려견도 카이가 간식을 건네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모습이죠. 몸을 들썩일 정도로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상어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한순간 무언가를 쏙 삼키는데요. 이것의 정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상어가 삼킨 이 스마트폰은 아주 착실하게 상어의 입안을 기록했는데요. 입안의 주름과 움직임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몇 번 씹어보고 자신이 삼킨 물체가 먹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상어, 스마트폰을 뱉어버리는데요. 덕분에 주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어의 놀라운 입속 공간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남아메리카 바하마 지역에서 상어 관광 투어를 진행하다가 생긴 것이었는데요. 간접 먹이 체험을 한 주체가 스마트폰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어린아이가 연못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요. 아니,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대면서 몸부림치지만 이제 겨우 3살인 작은 아이의 몸으로 혼자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설상가상 주변에 구해줄 어른도 안 보입니다. 혹여나 큰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물속에서 몸부림치던 아이가 간신히 가장자리에 붙은 수조를 붙잡아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상을 소개한 베트남 매체는 운이 좋아서 아이가 무사했다고 전하면서 비슷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자들은 아이에게 눈을 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벽 눈이 내린 리투아니아 공항 인근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고도를 낮춰 내려가다 폭발한 뒤 큰 화염에 이렇게 휩싸였는데요.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이 가운데 스페인 출신 승무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공항 당국은 추락한 항공기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발한 보잉 737 DHL 화물기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경찰은 추락한 항공기가 수백 미터를 미끄러진 뒤에 이 파편이 주택 한 채와 충돌을 했고 승무원 외에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공항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역대 가장 혼잡한 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은 미국에선 1년 중 공항과 도로가 가장 붐비는 기간입니다. 교통당국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일주일간 약 8천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잡한 공항과 도로 사정은 날씨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폭풍우가 시작돼 앞으로 더 많은 눈과 비가 내려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라네바다 지역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고지대에는 폭설과 함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과 29일 겨울 폭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e think will be our busiest Thanksgiving travel period ever. Our command center in Virginia has real-time engagement with all of the airlines to find the most efficient, safe path around weather as it occurs. 비행기 청소와 손님들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문제를 더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 노조원 800여 명은 현지 시간 25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 등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무더기 결항이나 지연은 없었지만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됐습니다. We have more family coming from Chicago, New York, and came from Nashville. Yes, it'll get crazy. My son says it takes 2 hours to get out of Chicago. They're driving. 각 공항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이 역사상 가장 바쁘고 혼잡할 것이라며 비행기 출발 시각보다 적어도 3시간 전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한데요. 해안의 경우에는 순간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쳐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 대설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거대한 비구름이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죠? 오늘 아침까지 많은 비를 내렸던 중부나 남부지방, 제주 지역 이런 그 강한 강수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내륙 쪽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덮여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1시간 동안 강원 쪽으로 시간당 5mm 정도의 비가 내렸고요.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북부 지방으로 시간당 1에서 한 3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서울에 첫눈이 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추운 날씨가 이 첫눈과 함께 계속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낮에는 비는 내리지만 기온이 하강하면서 밤에는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 쪽은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첫눈이 11월 한 21일경인데 올해는 평년보다 5일 정도 늦은 편이고요. 네. 작년엔 11월 2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틀 정도 빠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내려오는 고기가 아주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상 재난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역에 따라 상당히 많은 눈도 내리고 한파도 있고 강풍도 예상이 됩니다. 강설령 같은 경우 28일까지 수도권, 충청, 경북 북동산지는 최대 10cm, 강원 지역은 최대 20cm, 전라 지역, 제주 산지는 최대 15cm로 예상합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북부, 전라, 제주 지역으로 오늘 밤부터 대설특보가 발령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문제는 일단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으로는 출근의 교통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당분간은 좀 대중교통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가운 공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내일부터 최저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은 낮에도 계속 영하권의 추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렇게 강한 시베리아 고기가 내려오게 되면 강풍이 발생을 하죠.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동해안, 제주 쪽으로는 강풍특보가 발령돼 있고요.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해안 산악 쪽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최대 초속 25m 이상 불 것으로 보이고요. 내륙으로도 최고 15m 정도의 강풍이 예상이 됩니다. 바람 피해도 없도록 시설물 잘 결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상청이 이 12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한 달 만에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겨울 전망이 지난달과 이번 달 냈던 것이 틀려진 거는 12월입니다. 네. 1월, 2월은 거의 같거든요. 지난달에도 1월은 평년과 비슷, 2월은 따뜻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나온 거는 일단 12월, 1월이 평년과 비슷, 그다음에 2월은 평년보다 따뜻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제 결국 겨울 전체를 본다면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따뜻한 그런 겨울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단서로 날씨 변동은 심할 것이다. 그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네. 자, 이 이야기는 겨울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평년과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12월, 1월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간중간에 한파가 내려오면서 한파가 끝나면 또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높다고 하더라도 한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내려오는 한파가 오히려 더 강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한파도 이번에 내려오는 것이 상층에 강한 한파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거의 한 9일 이상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길게 한파가 내려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 기간보다 더 길게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봄에 피는 개나리가 피기도 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절을 초월하는 이런 이상고온 현상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계절과 맞지 않는 꽃들이 피어나는 현상을 불시개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싹이 개화하는 시기가 아닌데 꽃이 피는 이상현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유난히도 불시개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9월에도 뭐 벚꽃도 피우고 뭐 그랬고 이번에 이제 11월 다시 개나리가 피었고 저희 집 정원에서도 봄에 피는 그 장미가 활짝 피었거든요. 사실 이런 계절과 맞지 않는 꽃들의 불시개화는 대개 보면 폭염, 또 강한 일조량, 공해, 바람 이런 기상 탓을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이어진 폭염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데요. 10월, 9월까지 가장 기온이 높았던 폭염이 이어지고 10월 초에 잠깐 또 중순경에 반짝 추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 스트레스를 받은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생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잎을 일찍 떨어뜨리고 꽃을 띄운 것으로 보는데요. 나무가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시기를 착각해서 꽃이 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수천 개의 꽃이 피는 나무에서 일부 가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무의 생장이라든가 봄철 개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첫눈이 대설로 장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날씨 분석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은 최근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조규현 회장의 허위 학력과 과거 전력 의혹 등을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조 회장이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5.18 부상자 회장 조규현 씨가 지난 2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이른바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전화 막 한 수백 번 전화 와요. 밤늦게 작년 9월부터.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괴롭히는데 그래도 내가 한두 살 더 먹는 사람이라 냅뒀단 말이요. 국내 채권 추심법에는 채권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늦은 밤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내뱉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피해자 가족까지 거론했습니다. 너그 딸하고 너그 아들하고 너그 말도 안 돼갖고 다 돈 받으라니까 다 네가 알아서 해. 조 회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안을 부풀려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요구해도 상대가 돈을 안 갚았고 상대방이 딸 통장을 통해서도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가족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리도 안 하면서 자꾸 그런 핑계를 대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이지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조 회장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마을버스가 멈춰서 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녁 7시 15분쯤 서울 시흥동에서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마을버스가 도로로 나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13살 초등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버스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30km의 속도 제한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도로 중간을 턱 막고 있고 뒤로는 차가 줄줄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경기 수원시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옆 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레일러가 이렇게 꺾인 상태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한 1km 정도 정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새벽 2시 2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와 냉장고, 난방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한 대와 공군 수용버스 한 대, 광역버스 한 대 등 모두 차량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광역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광역버스는 운전자를 포함해 25명이 타고 있었고 공군 수송버스에는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70대 남성이 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미끄러져 옆 차선에 있던 공군 수송버스 옆면을 들이받았는데 사고의 여파로 뒤따라오던 광역버스가 공군 수송버스 뒤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성산 인터널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한 개 차로가 한동안 차단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천북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경차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를 몰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교육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과거 SNS에 올린 사진을 다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나체로 합성한 뒤 다른 2명에게 유포한 거였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전송을 받고 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은 상태고 이거를 알려주기가 많이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양 측 부모는 아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학교와 경찰에 신원을 반드시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학교 측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교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름을 공개한 통지서를 발송했던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 소집 통지서를 피해자 3명과 가해자 3명에게 전달하면서 6명의 학교와 이름을 그대로 밝혀버렸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교육지원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A양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해해 신고 관련 내용만 뺐던 것이라며 향후 적극 익명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 결과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익명 처리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A양과 부모는 2차 가해를 막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로 밝혀진 가운데 비연예인 여성과
장기간 사귀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사생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우성 씨 측은 지나친 추측은 자제해달라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 혼외자 사실이 문가비 씨 측이 밝힌 것도 아니고 정우성 씨 측이 밝힌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문가비 씨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때는 엄마가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불과 이틀 후에 한 매체를 통해서 친부가 정우성 씨라고 보도가 됐죠. 그런 후에 정우성 씨는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온도차는 있습니다. 문가비 씨는 본인 입장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냈는데 정우성 씨는 기존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편이었는데 이 입장문만큼은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내용도 보면은 양육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입장문이 나왔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6월에 임신 사실을 알고 올해 3월에 출산했으니까 8개월이 지났죠. 그렇죠. 몇몇 보도를 보면은 양측이 뭐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입장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문가비 씨는 정우성 씨를 드러내지 않았고 정우성 씨를 보도 후에 본인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 여전히 그 멘트 안에는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이의 양육 방식이라든지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 대해서 양측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우성 씨가 이제 친부가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이후,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 문가비 씨는 뭐 추가 입장은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 사실 문가비 씨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이 아버지가 정우성 씨라는 걸 알리지 않았는데 정우성 씨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맨 처음에 왜 입장을 냈을지 놓고 보면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 문가비 씨의 입장문은 수면 아래로 너무 가라앉았는데 거기 안에 많은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용기를 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본인도 본인은 둘째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됐는데 그 누구에게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진 아이인 것처럼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꽁꽁 숨기지 않고 이제 아이를 드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자, 이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본인 의사는 아니지만 정우성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는 논의 중인 상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가비 씨가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 역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둘 사람 일은 둘 사람 당사자가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문가비 씨가 추가 입장을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혼외자 논란에 뭐 팬분들도 많이 놀라긴 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지지한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본인이 어떠한 공방 없이 곧바로 나의 아이가 맞습니다. 인정을 했고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정우성 씨는 그동안 행보를 보면 항상 많은 일에 있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왔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 연예인, 개념 연예인이었죠. 스캔들 터져도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30년 전에 데뷔할 때도 본인은 이미 나는 비연예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신호탄이 됐던 그런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런 정우성 씨가 이 사태, 본인의 연예인 일상에서 가장 큰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팬들이 직접 본인이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청룡 영화상 원래 시상식 참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우성답게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청룡 영화제 지금 뭐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 거고 그리고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데 참석할지 안 할지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당초는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했는데 요즘 다시 나오는 보도는 참석 안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본인만의 행사가 아닌데 거기 나가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정우성 씨가 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른 수상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닐 수 있고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상식에 간다고 모두가 발언 기회를 얻지는 않습니다. 수상을 해야 얻겠죠. 근데 정우성 씨가 수상을 못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본인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 있는 기자들 모아가지고서는 내가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결과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따져봤을 때 정우성 씨의 수상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공식 입장 없이 그 현장에 그냥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뭐 문화부 기자들이 정우성 씨 접촉하려고 상당히 연락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연락이 뭐 잘 안 닿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네, 잘 닿고 있지 않고요. 소속사 입장도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이 이야기인즉 정우성 씨를 통해서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다음번 입장이 나올 때는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의 엄마인 문가비 씨에 대한 입장 정리도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본인이 최종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뭐 결혼은 안 한다 이런 것을 뭐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이제 논란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는 이제 그 배경입니다. 혼외자 논란 속에서 오래 사귀었던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사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소속사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사실 여부는 본인 당사자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속사 역시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고 하는데 OX를 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기자들이 항상 행간을 읽을 땐 이겁니다.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이슈인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혹시 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이분과는 어느 시점에 만났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지만 연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 분명히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나왔으면은 이 사진 거 찍은 적이 없다, 조작이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본인 입장 정리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두고 대중들은 분명 사생활이다. 이거는 구분해 지어서 볼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그동안의 정우성 씨의 행보를 놓고 볼 때 이번만큼은 그런 소신 행보를 보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성 씨가 이번 사태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또 정황이 난민기구 친선대사에서 얼마 전에 또 사임했다고 그러고 2년 전부터인가요? CF를 아예 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자, 앞서서 많은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과거 본인이 했던 발언과 배치된 행동을 했을 때 대중적인 질타가 많이 쏟아지는데 사실 정우성 씨는 이런 난민기구, 난민 보호 지원 활동을 많이 해왔고 또 지난 2018년에는 미혼모를 보호해야 된다는 캠페인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죠. 그런 정우성 씨였다면은 이번 사태에 있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그 입장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 오히려 대중은 이 자체는 개인사지만 그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우성 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그 난민기구 외에 이 광고 문제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법적 다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개인사 관련해서도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면은 위약벌 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존에 본인이 받았던 거에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로 물어내게 되거든요. 지난해 6월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니까는 1년 넘게 사실 그 사이에 서울의 봄을 통해서 1,300만 관객을 모은 정우성 씨가 영화, CF를 찍지 않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졌을 때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 위약벌 조항이 행사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정우성 씨 지금 뭐 사생활 논란이 이제 크게 불거지는 상황인데 과거에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잠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평범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평범함은 이제 익명성을 가지고 그 익명성에서 주어지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뭐 익명성 관련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우성 씨가 이제 사생활을 관리하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고민을 해왔던 배우다 이런 또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방금 이 이야기 중에 평범함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왜냐면 문가비 씨 SNS 내용에도 본인이 지금 엄마가 됐다는 걸 밝히는 건 평범한 행복을 찾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게 공개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건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서는 건 뭘까요? 내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축복을 받고 싶다. 이게 문가비 씨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SNS 맨 마지막에 보면 축하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평범함을 얘기했던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조금 더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본인이 열린 마음으로 이 사태를 대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문가비 씨의 침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마음도 드는데요. 어쨌든 정우성 씨 측에서는 아이를 뭐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 메시지는 분명히 전했잖아요. 뭐 책임진다는 게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공인으로서의 설명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죠. 최근에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혼외자 출생이 10,000쌍이 넘었고요. 이미 한 40%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많이들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냐. 그 아버지, 어머니, 부부는 아닐지언정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 사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아이가 정서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는 거는 정우성 씨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버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대중들은 정서적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과거 이 부자 관계에 대해서 좋은 아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친구 같은 아빠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곁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우러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뭐 영화제도 있지만 내년에 이제 새 드라마 공개도 이제 정우성 씨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뭐 난민 뭐 친선대사 활동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사회적 발언과 활동과 또 상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지지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목소리가 지금 공존하는 상황인데 끝으로 정우성 씨가 어쨌든 이른 시간 안에 정우성 씨를 좋은 모습으로 기대했던 분들에게 잘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대응은 대중 대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가비 씨와 그 아이와의 관계의 설정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마무리되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무리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더라도 당사자인 문가비 씨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은 정우성 씨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모두가 그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더라도 당사자 문가비 씨와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만의 합의가 도출된다면은 그건 대중들 제3자 입장에선 사생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가비 씨와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당장 뭐 청룡영화제에서 뭐 기자들 앞에 설지 그 부분부터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산간에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퇴근길부터는 중북부에도 시작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조금 전 중구 을지로에서는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진눈깨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모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중부지방에는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며 늦은 오후부터는 곳곳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10에서 15cm, 서울 등 수도권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수도권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 12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며 목요일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추위 속에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주 후반까지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와 내륙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인천과 전남, 경기 서해안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